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단지 통장 잔고만이 아니다. 30억 원이 내 계좌에 들어온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66세의 나이에 나는 평생 처음으로 여유를 얻었다. 40년간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정직함을 잃지 않았다. 그런 내게 아들 민수는 가장 큰 상처였다. 13년 전 그는 내가 부끄럽다며 자신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 아버지가 장인어른 앞에서 창피하다고.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나는 그를 잊으려 했다. 아니, 잊은 척했다. 그런데 로또 당첨 소식이 퍼진 지 한 달 만에 아들이 돌아왔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것은 돈과 가족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아파트 거실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10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지 2달. 30억 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찍힌 후 내 삶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지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소박하게 살았다. 회사는 계속 다녔고 차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전세로 살던 빌라에서 이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당첨 사실은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정확히는 알릴 가족이 없었다. 13년 전 아들 민수는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아빠는 오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체면도 있고. 아빠가 공장 노동자라는 걸 알면 결혼 자체가 깨질 수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날 밤 홀로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남자 혼자 키운 아들이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명절 보너스는 모두 아들의 용돈이 되었다. 그 후 13년간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아빠. 저 민수예요. 인터폰 화면 속 아들은 38이 된 모습이었다. 옆에는 화장이 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겠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아빠.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무슨 일이니? 아, 그냥. 근처 지나다가요. 들어가도 되죠?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두 사람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여기 완전 넓네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민수는 주방을 기웃거리다가 말했다. 아빠, 여기 혼자 사세요? 공간이 진짜 넉넉한데. 우리가 잠깐 들어와 살면 안 될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사실 저희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집도 좁고 월세도 밀렸고. 아빠는 이렇게 좋은데 혼자 사시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너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어떻게 내가 여기 사는 걸 알았지? 민수와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게 아빠 회사 동료분한테 우연히 들었어요. 아빠가 로또 당첨되셨다고. 역시 그랬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왔구나. 돈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진짜 걱정돼서 온 거예요. 13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실 곳곳을 훑고 있었다. 저 눈빛을 나는 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눈빛. 일단 오늘은 돌아가라.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아빠. 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문 앞에서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민수의 대학 동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준호라는 친구였다. 예전에 민수 졸업식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아, 네. 누구시죠? 민수 아버지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아들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사실 민수 이야기 들으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괜찮네. 다 말해주게.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결혼 후 처가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IT 벤처였다. 하지만 1년 만에 망했고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벌였다. 부동산 투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지인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사실상 사기죠. 저도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억은 넘을 거예요. 근데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지연이는 뭐 하나? 지연 씨도 문제예요. 명품 중독이라고 해야 하나? SNS에 보면 매일 새 가방, 새 옷 자랑이에요. 민수 돈으로 사는 거죠. 아니, 빌린 돈으로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 친구들, 장인 어른한테도 손 벌렸나? 장인 어른은 2년 전에 연 끊으셨대요. 더 이상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인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다. 13년간 내가 나쁜 아버지라서 아들이 떠났다고 자책했다. 그런데 아들은 그저 내가 가난해서 부끄러웠던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자라서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내가 조사를 좀 했다. 내가 진 빚, 내가 한 일들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우리는 아파트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얼마나 빚이 있지?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정확히는 3억 2천만 원이요. 지연이 놀라 민수를 쳐다봤다. 오빠 3억 2천? 나한테는 2억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말 못한 게 좀 더 있어.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 돈은 어디에 썼나? 사업 자금이요. 저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운. 13년간 5번이나 사업 망한 게 운이 없어서라고. 너는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아무 준비도 없이 남의 돈으로 도박을 한 거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당신도 한몫했지. SNS 보니까 명품 가방이 몇 개더라. 그건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오빠가 벌어온 돈인데 제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빌린 돈이야. 남의 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봐라. 내가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너희 빚쟁이들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한 달 안에 소송이 들어올 거야.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아빠, 저 도와주실 거죠?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돕지.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한다.
나는 종이에 적어온 조건들을 펼쳤다. 첫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합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운다. 네. 둘째, 민수 너는 당장 일자리를 구한다. 아무 일이나 상관없어. 편의점이든 배달이든 당장 내일부터 일해서 돈을 벌어와. 제가 38인데 편의점을. 하기 싫으면 나가.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셋째, 지연 씨는 가지고 있는 명품을 전부 중고로 팔아. 그 돈도 빚 갚는 데 보탠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남의 돈으로 산 거 팔라는 게 너무한가?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넷째, 너희 둘 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 민수 너는 도박 중독 상담, 지연 씨는 쇼핑 중독 상담. 최소 6개월. 도박 중독이요? 저는 도박 안 해요. 사업이란 이름의 도박을 13년간 했잖아. 준비 없이 남의 돈 걸고 한탕 주의로 사는 게 도박 아니면 뭐냐?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6개월간 완벽하게 지키면 그때 내가 남은 빚을 정리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어기면 즉시 끝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6개월요? 그 사이에 소송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건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채무 조정 신청도 하고. 하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 내가 돈을 쓸 명분이 생겨.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건 아니야. 다만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나도 아들을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13년 전에 결혼식 초대 안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빠가 부끄러웠어요. 공장 노동자라는 게 가난한 게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부끄러운 건 저였어요. 아빠는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저는 거짓말로 살았고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봐라. 사장. 예상치 못한 반전. 2달이 흘렀다. 민수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지연은 명품을 팔아 800만 원을 만들었다. 변호사는 채무 조정을 진행 중이었고 두 사람은 매주 상담을 받았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만났다. 처음엔 형식적인 보고였지만 점차 대화다운 대화가 오갔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말했다. 아빠, 물류센터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걸로는 빚을 다 갚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부업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만든 빚은 내가 갚는 거야. 알아요. 그냥 아빠한테 도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눈을 봤다. 예전에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빠,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처음 아빠한테 왔을 때 저희가 계획이 있었어요. 아빠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어요.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다. 근데 아빠가 그렇게 냉정하게 조건을 내세우시고 저를 제대로 봐주시니까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3년간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더 성공하지 못했냐고, 왜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냐고. 근데 아빠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한 건 저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김민수 씨 계십니까?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김민수 씨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5명입니다. 총 피해액 1억 2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재빨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서로 오겠다고 했다. 아빠, 저는 정말 사기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알아.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와라. 변호사가 함께 할 거야. 민수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랐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5장. 진정한 자유. 일주일 후 민수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은 피할 수 없었다. 거실에 모인 우리는 긴 침묵 끝에 대화를 시작했다. 아빠, 제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변호사 말로는 가능성이 높대.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고.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아빠가 피해자들한테 돈을 갚아주시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하지만 안 할 거다. 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왜? 왜 안 하세요? 제가 감옥에 가면 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돈으로 해결해주면 너는 또 배우지 못할 거야. 그저 아빠가 다 해결해줬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전과자가 되면 그게 두렵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맞아. 나도 그걸 안다. 하지만 달라진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야. 너는 5명의 인생을 망쳤어. 그들도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봐야 해. 지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족? 13년 전에 가족을 버린 건 너희야. 나는 지금 가족이기 때문에 냉정한 거야. 진짜 사랑은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거거든.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저는 정말 감옥이 두려워요. 나도 무섭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게. 하지만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내 가슴에 안겨 울었다. 1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6개월 후 민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를 인정해준 덕분이었다. 민수는 매달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피해자들 중 가장 어려운 2명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민수가 스스로 갚기로 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지연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제는 약속 없이 오지 않는다. 아빠, 이거 드세요.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선물이었다. 지연 씨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카페에서 일한다고. 정말요? 잘 됐네.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힘들지만 제 돈을 버니까 뿌듯해요. 예전에는 그냥 쓰기만 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예전처럼 거창한 계획이나 변명은 없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들, 작은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 저 요즘 생각해요. 아빠가 왜 저한테 그렇게 냉정하셨는지. 처음엔 원망했어요. 돈이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시나 싶었죠. 지금은 알아요. 아빠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진짜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날 저녁 2사람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로또에 당첨되면서 얻은 이 아파트, 이 전망,
이 모든 것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얻은 건 돈이 아니었다. 13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용기. 나는 더 이상 가난한 공장 노동자 아버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내가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정직했고 최선을 다했고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똑같다. 다만 이제는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뿐.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빠, 오늘도 감사했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요. 사랑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다. 나는 13년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재산도 지켰고 아들과의 관계도 되찾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켰다. 그것이 내가 얻은 진짜 당첨이었다.